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문자 파동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또 참전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온라인에서 또 한판 붙었고요.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한마디 덕에 기사 회생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야당은 어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치렀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이따 잘 정리하겠고요. 조금 뒤에 함께 하십시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스픽스의 서지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일면은 그리 썩 기분이 좋은 내용은 또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희가 선정한 일면에서는 혹시나 주목받지 못할까 봐 기사를 가져오곤 하는데 이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뭐 도배가 되다시피 한 내용이 이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볼까요? 캐리백 발암물질 스타벅스 증정 이벤트를 했다. 근데 알고도란 글씨가 보이시죠? 뒤늦게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면서 음료 쿠폰 3장과 3만 원 적립을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스타벅스가 사전에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바로 그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썸머 캐리백 발암물질 통보받고도 나눠줬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알고도 어떻게 발암물질을 나눠줬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냄새 원인에 집중해 인지 못했다는 핑계를 댔다고는 하나 그 핑계도 참 무색할 따름입니다. 영남일보 역시도 캐리백 사진을 떡하니 보도를 해놓고 3만 원 더하기 음료 석 잔, 턱없는 보상도 분모하고 있다. 매장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타벅스를 뭐 우리 다들 자주 가시겠습니다. 뭐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께서도 17잔을 마셔야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아주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17잔을 먹어놓고 발암물질을 받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교수님. 아니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건 뭐 배신당한 거지 기본적으로. 네. 스타벅스 이제 뭐 선물들 네. 모으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외국에 여행 가게 되면은 일부러 그 나라 스타벅스 매장 가서 네. 컵 사오는 거 이런 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도시마다 또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지금 그 국내에 있는 많은 스타벅스 그 애호가들이 스타벅스에서 하는 특별한 이벤트 상품을 갖다가 네.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타벅스가 어찌 보면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걸 뛰어넘어서 일종의 우롱한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저는 스타벅스가 지금 인정하고 사과한 걸 넘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상을 단순하게 3만 원 쿠폰 뭐 아니면 뭐 물품 교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보상의 어떤 방식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약간 거만스러운 듯한 모습들 네. 또 스타벅스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네.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종훈 실장께서도 스타벅스는 왕왕 가시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의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 예. 스타벅스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커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방송사, 상암도에 있는 방송사 1층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스타벅스가 아닌. 별다방 말고. 별다방 말고. 근데 별다방으로 바뀌니까 네. 갑작스럽게 주변에 네. 그러니까 그 방송사 말고도 옆에 있는 건물들의 직원들이 줄을 서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건물들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의 예. 투땡땡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만큼 스벅에 대해서 얼만큼 충성 그 고객이 많나. 네. 제가 제가 평판 지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 기준 커피 브랜드 평판 지수가 네. 1위가 스타벅스입니다. 288만 6천 점이에요. 예. 2위가 투썸인데 1,400점에 불과합니다. 배 이상 높은 거예요. 평판 지수가 그만큼 높고 매출액은 더 높아요. 매출액은 스벅이 1조 8,695억인데 투썸은 3,288억이에요. 엄청 차이 나네. 매출액은
스타벅스 말고 나머지 모든 회사의 매출액을 다 합쳐도 스벅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예요. 예. 즉 그만큼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네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이 파동은 배신감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런 실수 내지는 이런 리스크는 어느 기업이나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네.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얼만큼 진솔하게 사과하고 얼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예. 이거든요. 이 신세계가 하는 이 스타벅스에 가졌던 특히나 다 직영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커피 브랜드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지금 가져가는 신세계가 이것을 단순히 뭐 몇만 원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건 경영진이 나와서 예. 고개를 숙이고 이 브랜드 평판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예. 모멘텀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한동안 계속 이런 어떤 파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가장 그 문제점이었는데 뭐 알고도 발암물질을 나눠줬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경향신문지 그걸 모아서 보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뒷북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가방, 물티슈 그리고 우유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서머 캐리백이었고요. LG 생활건강은 메비언스 온리 세븐 에센셜 이름도 어려워. 에센셜 55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가 나왔고요. GS25의 더 진한 초코우유는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했던 유해 물질이 나왔으나 대부분 뒷북 대응을 하거나 대응에 좀 미온적이었다. 물론 차후에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소비자로서. 근데 잠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또 잊으면 이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서재현 기자, 혹시 뭐 스타벅스 관련된 인터넷 바닥민심 어떻게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혹시 앵커님, 네네. 앵커님 혹시 굿즈 받아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네, 딱 기억나는 건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굿즈 교환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신랄하게 방금 비판을 제가 듣고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줄 서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아, 네, 저는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사실은 소비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여기에 제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를 따졌을 때 사실 많은 기대를 하고 받으셨을 텐데 예. 이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경로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어렵게 노력해서 받은 캐리백인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쉽다, 실망스럽다. 또 다른 제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믿음직스럽지 않을 것 같다. 또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스타벅스는 친환경을 생각해서 그동안의 빨대 같은 것도 다 나무로 이루어진 것들. 사실 맞아. 여기서도 종이 쓰죠. 네, 여기서도 그 휘발유 냄새가 난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친환경 빨대를 만들면서 이런 환경에 해로운 발암 물질이 들어간 가방을 만들다니 좀 경악스럽다. 이런 좀 아쉬운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티즌 반응 알아봤고요. 자, 다음 보도를 좀 볼까요?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보도하고 있는데요. 국민일보의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초음파 MRI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감사원이 재정관리 실태 감사를 해봤는데 즉 이 문재인 케어가 2017년에 발표가 돼서 뭐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특히 이제 좀 MRI 같은 경우는 많이 그동안 이 어떤 환자들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좀 앞장서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는데 병원이 이제 그만큼 부담이 또 커지니까 국가에서 보전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을 감사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 좀 문제다. 우리 건보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보도인데요. 국민일보 말고도 몇몇 신문에 나와 있었던 보도입니다. 이게 좀 지적사항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를 많이 찍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건강보험공단 전체 의료보험 문제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네. 조회를
그러니까 MRI를 갖다 숫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3회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비로 내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게 되면 네. 건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악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MRI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로 그 여기에 더해서 전 문재인 정부를 갖다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약간 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 보도를 필두로 해서 문재인 케어 혹시나 수정을 한다든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때 있었던 뭐 MRI 급여화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장에? 지금 수정을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당장 감사원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의 2021년, 뭐 2020년, 2021년 기사들을 보면 이건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걱정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에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하면서 기사가 이렇게 됩니다. 2024년이면 적립금이 전부 다 없어진다. 네네. 그리고 2030년이면 2017년에 55조 원이었던 것이 160조 5천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국고 재정 지원이 10조 원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 물론 2016년까지의 어떤 상황들과 비교했을 때 예. 문재인 케어가 문제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효불급한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확대된 거예요. 예. MRI도 사실 자주 그걸 이렇게 이 검사를 받으시면 몸에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한 번 맞아야 돼, 한 번 하면 끝날 일을 자주 뭐 두 번, 세 번까지 그냥 계속 해달라 하고 요구하는 어떤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겹치면서 그러니까 MRI가 상징적인 것이지 그 외에도 문재인 케어에서 확대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물론 들여다보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예,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보다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저도 따끔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수정 보완해서 아무튼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제가 좋겠고. 그-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같이 이종근 선생님하고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준비를 정말 잘하고 계시다. 서로 칭찬하시네. 아니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예. 시사평론가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갑자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나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어떻게 보면 시사평론의 이제 롤 모델로 제가 이제 인정을 좀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지금 이종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적으로 다 맞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문재인 케어에 부실한 점이 많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문재인 케어 기획했던 허윤정 아주대 교수가 저하고 같이 예전에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조금 급작스럽게 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내면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런 어려움을 갖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된 개혁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스픽스 브리핑을 함께 하고. 나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3주째. 예. 진도. 예, 예, 예. 자, 다음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지한 기자가 소개해 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분증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인데 오늘은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바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모바일 신분증의 시대가 진작에 좀 하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지갑을 두고 다니고 이 휴대폰으로도 결제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에 상응하면서 이제 저희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이 발급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면으로 여러분의 신원을 먼저 확인한 후에 네.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서 안면 인증을 하면 네. 끝입니다. 오, 간단하네요.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예. 발급 비용은 13,000원인데요. 네. 13,000원을 내시면 사실 굳이 여러분이 이런 운전면허증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동등하게 기존에 여러분이 운전면허증으로 여러분의 신분 확인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서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 말고 네. 경찰서 가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내 폰 안에 쏙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 워낙에 많아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대이변 있을까? 그래요. 저희가 그 요즘에 쏟아지는 현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주당 얘기에 민주당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보시죠. 영남일보의 보도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예비경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안 식자 돌림이라고 그래도 훈식이 형 응원해줬는데 세상에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요렇게 됐습니다. 전대 본선 진출하게 되고요. 대구신문도 마찬가지로 컷오프 통과했다면서 어대명을 견제할 두 인물에 대한 조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도 이재명과 97그룹, 박용진, 강훈식 3파전이다. 근데 물론 박용진 후보는 단일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훈시 형은 별말이 없어요. 그 막아지 아주 이렇게 대놓고 단일화 하겠다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좀 구도가 바뀔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당대표와 관련된 득표율 순위 공개는 하지 않고 어제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어갈까요? 당권 레이스 한 달인데요.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준혁 교수님, 단일화 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훈식 의원이 단일화와 관련돼서 일단은 뭐 컷오프 통과 이후에 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훈식 의원하고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 힘으로다가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를 좀 맞대결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좀 격한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최근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지막 국무총리로 추천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강훈식 의원이 이제 이렇게 참 굉장히 대단히 높은 그런 인물로 성장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 강훈식 의원은 그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또 같은 친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굳이 단일화를 하면서까지 이재명 의원과 맞대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중 같은 것들도 저는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단일화는 약간의 두 사람의 스타일 자체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무조건 뭐 반 이재명으로 강훈식 의원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 뭐 취재하느라고 전화 몇 통 돌려받고 또 의원들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강훈식 의원에 대해서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강훈식 의원이 올라온 거는 교수님 의외는 아닌 것이죠. 저는 그렇다면? 강훈식 의원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왜 진짜요? 그러냐면 네. 강훈식 의원이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네. 1.7%밖에 안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강훈식 의원 지지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반 국민들은 아직 강훈식 의원을 예.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네. 박용진 의원은 뭐 이렇게 예전에 유치원 문제 때문에 많이 알려졌었는데 강훈식 의원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당내에서의 어떤 기반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당심 기반으로 강훈식 의원 올라왔고요.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뭐 강훈식 의원 올라온 건 뭐 의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발언에 앞서 교수님께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그 큰 어떤 시각으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현대에 접목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늘 마음속으로 담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이 지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가 됐다가 중요한 게 네, 아니고 네, 네, 누가 안 됐다를 이렇게 시선을 보면, 왜냐면 그래도 목소리를 가장 많이 높였고 또 좀 차별화된 지점이 있었어요. 강병원 의원이.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은 확실히 중앙위원회의 그 생각은 아무도 모른다. 늘 얘기한 대로인 것 같고요. 예. 강훈식 의원을 보면 뒤에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그 좀 뭐랄까요, 합리적이면서 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춘 의원 네. 뭐 그 사퇴를 예, 예. 뭐 정계 은퇴 뭐 은퇴하셨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김영춘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PK 예, 예. 쪽의 상징성도 있고 예. 또 늘 이 당에서 합리적인 길을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그 이 이야기를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뒤에 받쳐주고 있는 것. 네. 그런데 이제 단일화 얘기를 잠깐 해보면 단일화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일화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겹치면 단일화 효과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쪽은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한쪽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아서 상대해야 될 상대가 장년층을 지지를 받으면 둘이 합쳐서 장년층과 상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네네. 뭐 계층적인 예, 예.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쪽은 PK고 한쪽은 충남인데 이쪽이 호남이면 PK와 충남을 합쳐서 호남과 상대하는, 산술적으로 얘기할 때 예, 예. 이런 서로 좀 이질적인 어떤 지지 계층을 갖고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드라마틱하려면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돼요.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야 돼. 전부 다 제각각 나가고 막 하다가 막판에 단일화가 딱 돼서 예. 부딪혀야 돼요. 근데 이건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단일화해야 된다. 어대명이다. 이건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박용진과 강훈식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비슷해요. 97이라는 것도 네. 비슷하고 네. 또 당내에서 어쨌든 새로운 어떤 목소리를 지금 내려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물론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죠. 분명히 강훈식 의원은 언제나 좀 주류 쪽에 가까이 있었어요. 예. 뭐 그리고 손학규 계였죠. 예, 예, 원래 예. 손학규 예, 계였고 또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중요한 역할도 했었어요. 네. 주류 쪽에 있었다면 박용준은 언제나 비주류에 있었고 뭐 이런 점 좀 이질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과 지금 강훈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지 기반이나 캐릭터나 상징성이 서로 합쳐졌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갖기에는 예. 애매한 상황이다. 뭐 그래서 단일화가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단일화다.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단일화할 이유가 없느냐? 예. 아니 강훈식 의원이 자기도 좀 알리고 차기 민주당의 지도자로 성장해서 본인도 뭐 차차기 대통령 후보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한 달 동안 뭔가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 대상으로 또 국민들 대상으로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강훈식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두 사람의 힘, 시너지를 가지고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마당이 깔아졌는데 예. 그 마당을 갖다가 훅 내치고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측면에서 실용적 입장에서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거꾸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흡수 통일이 된다면 박용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훈식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강훈식 의원은 하고 있을 거고요. 뭐 실제 자신감을 얼마나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너무 사실은 강병원 의원에 대한 보도가 많았어서 강병원 의원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뭐 좀 주변부적인 얘기라고 하면은 이분께 좀 죄송한데 서른 의원은 그 친낙계 우리가 이렇게 좀 부르잖아요. 분류를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서른 의원 떨어진 거는 뭐 그러면 이낙연계라고 부르는 이 이낙연계의 색채 자체가 너무 옅어서 힘이 없는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호남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호남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원이 아니라 중앙위원 네네네. 선거였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배려는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낙연계의 어떤 목소리가 결집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선거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네네. 만약 그러려고 했다면 좀 더
대중적인 그리고 이 선거가 가능한 그런 의원 쪽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컸는데 네.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당내에서 그렇게까지 막 덕망이 높다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망이 나왔습니다. 좀 표현이 좀 네네네. 선언한테는 좀 불리할까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번 선거의 어떤 중심이 또다시 이낙연 대 이재명 이 주제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최고위원도 좀 언급해보고 할까요? 서재한 기자, 누가 최고위원 되셨어요? 8명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총 8명인데요. 우선 보시면 고민정, 윤영찬 후보가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정청래 후보는 친명 의원으로 친명? 꼽힙니다. 네. 그리고 송갑석, 고영인 후보는 친문은 아닌데요. 또 예. 하지만 비명계로 분류는 됩니다. 근데 신문마다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류하긴 하는데 가끔 어떤 신문 보면 좀 분류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 정리는 잘 해줬습니다. 최고위원들도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친명 대 반명 경쟁 구도로 흘러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주혁 교수님? 뭐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보통 뭐 저 친명계 4명, 네. 비명계 4명 이렇게 좀 분류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는 잘 알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고민정 의원은 본인이 비명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계열 계신 분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전혀 또 아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좀 그 중앙위원회에서 아주 기묘하게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다가 그 최고위원 제도 안에서는 그 여성 의원의 어떤 몫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안정된 상황 속에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최근에 이 여러 논의들을 좀 보는 과정에서 예. 젊은 최고위원이 나오는 것도 예. 필요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어떤 친명 비명을 좀 떠나서 예. 이런 젊은 그 최고 의원들이 좀 약진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운 것은 평당원들이 이번에 다 예. 최고위원에 나왔다 17명 중에서 평당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네. 다 떨어진 것이 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역시 아직도 민주당은 이런 국회의원 중심으로 네. 나가겠구나 하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원내가 아무래도 확실히 유리하지요. 예,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뭐 속보 채널은 아닙니다만 오늘 주제와 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게 국민의힘 배현진 오늘 최고위원 사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민 기대감 충족을 못 시켜서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이 작은 균열이 또 어떻게 큰 균열이 되고 갈라지게 될지 또 모를 일이죠.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뒤에 갤럽, 오늘 금요일이니까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날이거든요. 직무수행 긍정평가 28% 나왔습니다. 첫 20%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리얼미터 조사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갤럽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 내용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슈 집중 시간인데요. 별일 없이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일 없이 아무튼 꿋꿋하게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바로 우리 윤 대통령 내외분이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의 건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았죠. 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오게 되면 뭐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줘야 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정상회담 하는데 보도가 없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 온 거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도 아무튼 궁금합니다. 어쨌든 보여드렸고요. 공식 석상에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자, 그리고 대구일보 보도 따라가 볼까요? 여기는 정조대왕함 진수식 현장입니다.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국민일보 보도 보면 정조대왕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진수식을 가졌는데 금도끼로 진수선을 절단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요. 김 PD 안 넘겨줘요? 좀 얘기하고 있잖아.
자,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진수성을 절단하는 김건희 여사. 근데 또 이게 한 번에 때렸는데 안 됐다 그래요? 금도끼로 내렸는데 한 3번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그날 있었던 풍경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겨레가 어디 집중하고 있는가? 한 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동안 좀 로우키의 행보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공개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나온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글쎄요. 여사님과 관련된 여러 이제 기타 논란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정 지지도와 좀 맞물려서 여러 가지를 좀 해석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공개 활동에 나선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어떻게 보셨는지 공개 활동에 한 달 만에 나선 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준일 교수님. 먼저 실장님 되세요. 예. 네. 예, 제가 순서대로 안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이런 기사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숨쉬다. 김건희 숨쉬다. 여사 아침에 일어나다. 저는 지금 진수식에 간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네네. 왜냐하면 진수식이라는 건 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든 배를 네. 처음으로 물 위에 띄우는 행사거든요. 그 진수식은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고대에서부터 배를 만들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예. 그런 제사의 형식으로 뭐 중세 때는 이제 신부들이 가서 축수 그러니까 이 축성 이 어떤 제의를 치르고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그 네네. 영국의 예. 그런 그 해군을 이끌었던 이 스페인과의 어떤 전쟁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해군의 진수식에 가서 진수줄을 끊는 행사를 치름으로써 전 세계가 배를 만들면 예. 여성이 진수줄을 끊는 행사를 공통적으로 지금 치러 온 것이죠. 예. 보통 상선의 경우는 선주의 딸이나 부인이 진수줄을 끊습니다. 그게 뭐 탯줄을 끊어서 새로운 그렇습니다. 생명이 네네네. 뭐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연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나라의 그런 영부인들도 보니까 손명순 여사가 1993년 최무선함 잠수함 관영숙 여사가 4번이나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보면 진보 정권에서도 예, 굉장히 분사적인 어떤 그런 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예. 당연히 2003년 문무대왕함, 2005년 독도함, 2006년 손원인함, 2007년 세종대왕함 이렇게 4번이나 진수식에 참여해서 진수줄을 끊었고 김정숙 여사도 2번이나 되거든요. 2018년에 안창호함, 그 다음에 특이하게 군함이 아닌 이지스함이나 군함이 아닌 대우조선 컨테이너 아흐헤시아스 호를 김정숙 여사 진수식에서 끊습니다. 네. 금도끼 갖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금도끼가 이게 전부 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금박을 입힌 거고 예. 이미 오래 전부터 금박을 입혀서 예. 그 영부인들이 이렇게 끊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예. 근데 모 언론에서는 네네. 이거 쭉 나열하고 그런데 왜 이런 행사가 또 이렇게 이런 의식이 꼭 치러지는지 영부인이 꼭 참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토를 달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건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다 공통된 것이고 전임 영부인들이 다 했던 행사라면 굳이 또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해서 무슨 공개 행사다 또 다시 나오냐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기 위한 전 나라를 막론하고 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보다 더 주목받은 내용은 사실 김건희 여사보다 한겨레 사진 보도 볼까요? 같이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의 건네 이제 말씀들 때문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문자 파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이지스 구축함 진수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겨레의 제목은 별일 없었다는 듯. 즉 별일이라기보다는 좀 큰일이 있었는데 별일 없이 있어요. 자 보면 한겨레 기사를 좀 볼까요? 문자 주인공 윤 대통령의 위로 권성동에
보도 나와 고생했다.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오고 하느라 고생했다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용기 안에서 권대행을 포함해서 같이 갔는데 그 기내에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기내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계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며칠간 고생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윤 대통령이 이걸 뭐 위로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 교수? 글쎄 이걸 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저 기사만으로 보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뭐 지금 원내대표 겸 이제 대표 직대에게 상당히 그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뭐 그 정도 괜찮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통 큰 모습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고 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예. 저는 뭐 이 정치 사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야, 이 사람 고수다. 왜 고수냐? 네. 이 측근들의 힘을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과거에 이제 그 숙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이런 그 당파들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황국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힘이 커지면은 좀 같이 하다가 너무 좀 과도하게 힘이 커지면 좀 살짝 죽이고 예. 다시 또 다른 세력을 갖다 놀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 네. 이것이 그대로 영조, 정조에게도 이어지면서 네. 어떤 정치를 조율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10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영향력이 커지고 또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윤핵관들이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느끼면서 네. 이쪽을 좀 약간 살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떤 권성동 의원 쪽으로다가 살짝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오히려 그 우리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냐, 오로지 검찰만 갖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약간 좀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오. 솔직히 해봤습니다. 예, 새로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실장께서는? 힘을 실어준 거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네네. 사퇴한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곧 최고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예. 최고위원들이 예전 같은 경우 홍준표 대표 시절 기억하시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를 했어요. 네네네. 당시 유승민, 남경필, 그다음에 원희룡 네. 이 세 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최고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 당대표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것을 지금 내가 먼저 사퇴한다라는 건 곧 잇따라 몇몇 어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예. 권성동 지금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켜봤을 때 과연 그럼 배현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안 읽은 건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는데도 바로 그 다음날 지금 최고위 사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수습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수습. 자, 비행기 내에서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야단치거나 아니면 뭐 고생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경우 수가 세 가지인데 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동시에 의도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의도해서 보냈고 의도해서 답변하면서 의도해서 기자한테 보여줬다. 네. 이럴 경우는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고생했다라고 넘어가야죠. 예. 대통령은 대통령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권 원내대표도 의도하지 않았다. 예. 이건 바로 고생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적인 대화인데 이것을 화를 내면은 네. 이게 도리어 더 비화가 돼요. 그렇죠. 속내를 더 드러낸 셈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권 원내대표가 의도했다? 그럼 뭐 화를 내야 돼요. 당연히. 예. 야, 너 사적인 대화를 너 의도해서 그럴 수 네 있냐. 자기 정치를 했느냐?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너도 실수로 지금 표현한 것이니까 사적인 대화는 사적인 대화로 지금 묻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고생했다라고 넘어가는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기류를 읽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통령 의중이랑은 전혀 별개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느냐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타이밍에서 그럼 저희가 지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막 내려온 따끈따끈한 CG와 함께 하시죠. 보여주시겠어요? 갤럽입니다.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재영 기자? 네,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 동안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 화수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무려 28%가 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62%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긍정 답변이 30%를 밑돌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정 평가가 조금 오른 이유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험과 이게 조금 쓴소리가 될 수 있는데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이 8%. 네네. 뭐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지금 21%로 가장 높은데요. 경제 민생을 살리지 않았음, 독단적, 일방적 이런 이유들이 뒤이어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지금 그 20%대의 여론조사를 처음 저도 좀 접해봐서 이거 그러니까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26, 27, 28일이니까 이게 문자 관련된 얘기가 반영이 된 그 여론조사 결과일 텐데 이종훈 시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30%대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까지 내려간 건 처음은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초기에 50%로 출발을 했다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20%대로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IMF가 아니라 저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50% 각대로 올라간 경험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 그리고 또 한미 FTA나 이라크 참전으로 말미암아 지지층들이 돌아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20%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100일이 되기 전에 20%대로 무너졌다라는 게 아마도 이 기사의 야마라고 안 돼요. 일본어입니다. 이 기사의 아마 그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대통령한테 기회가 있다면 휴가라는 거예요. 휴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의 휴가가 쉬러 간다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대개 역대 대통령의 휴가는 바로 전국의 모멘텀이거든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휴가 때 무슨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맞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사를 내민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완전히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갖는다든지 해서 휴가 기간을 그런 전국 전환의 모멘텀으로 되게 대통령이 갖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몰아치는데 다만 위안이 되는 건 휴가라는 공백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휴가 이후에 무엇인가를 내놓을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일단 지켜볼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물론 더 짐이 되겠죠. 휴가 이후 휴가 구상 전국 구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언론에서도 그 전국 구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휴가 기간을 아주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기사 2개 나와 있죠. 출근길 문 닫고 휴가 들어가는 윤 대통령이 경향신문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즉 이제 이런 어떤 국정수행 평가라든지 여러 질문들을 기자들이 자유롭게 할 도어 스태핑 과정은 다음 주 여름휴가 지나서 다음 달 8일에나 그러니까 8월 8일이 월요일이죠 아마. 그때나 이제 재개될 테니까 아마 이제 그때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경북메일도 마찬가지로 생략했던 도어 스태핑 둘째 주 돼야 재개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준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4%로 나온 제가 여론조사를 좀 봤었거든요. 아마 MBS 거 예, MBS 기사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평가가 7% 올라간 내용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32%에서 2% 이상이라도 좀 올라가면서 예. 좀 더 그 계속해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뭐 여야를 떠나서 혹은 뭐 지지냐 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게 됐을 때 국정 운영 동력이 좀 상실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최근에 또 남북 관계도 이렇게 좋은 관계들이 아니고 또 이 주식 문제 특히나 이제 미중 관계 갈등 과정 속에서 한국의 어떤 주가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문제들을 이 정부가 잘 해결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갤럽에서 28% 이렇게 나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 기간에 네. 정말 그 좋은 분들하고 함께 좋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예. 두 분 다 이제 같은 말씀 주셨는데 휴가 기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좀 만나볼까요? 정당 지지도 내용도 우리 서지한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한 그 23일에서 25일까지의 결과인데요. 아니요, 이거 한국갤럽 거예요. 네, 한국갤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6%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6%로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즉 값이 일치하죠. 정의당도 4%로 동등합니다. 네, 동등하게 나와 있고요.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기까지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더 뭐 움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라는 제목을 저희가 잡아왔는데요. 어디가 두 번째 라운드를 하고 있는가? 당연히 예상하시는 대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문자 파문 2라운드. 윤핵관 이철규, 이준석, 혹세 무민이다. 맹 비난했는데 또 이준석 대표 여기에 응수를 했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을 더 알았을 뿐이다. 이제 이런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매기는 거죠. 이런 거를 이준석 대표가 잘하기 때문에 영남일보 보도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의 어떤 문자 파동 제2라운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다른 제목을 좀 뽑아놨는데요. 내부 총질 문자로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 지구 떠난다던이라는 표현까지 다루면서 혹세무민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덜 유명해서 급하신 것 같다. 이거는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는 대중이나 국민들이 재밌게 봐줄 수는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저런 표현을 하면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시현 교수님? 좀 수준이 떨어지죠. 이준석 당대표는 다음에 대통령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문자든 어떤 형식이든 좀 고급스러운 언어 좀 쓰면서 이거는 국격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대표가 될 사람이 저런 식의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당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특히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무례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응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추진하는데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네네. 그런 의견 대립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의견 다툼 내지는 의견 조합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지 저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2라운드라는 표현 저희가 이제 주제 삼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파동 2라운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도 사실상 2라운드에 들어갔다는 게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문제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보도로 좀 넘어갈까요? 권성동 체제가 이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가느냐, 뭐 혹은 뭐 조기 전당대회까지 가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과 해법들이 당내에서는 지금 2라운드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조선일보가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행 체제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실 같은 생각인데 내색을 못할 뿐이다. 비대위로 가자, 뭐 이런 요구가 있고, 다른 쪽은 체제 유지가 현실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뜻도 순리대로 가자는 것이다. 윤심을 뭐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아까 잠깐 이제 이종훈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돼야만 한다라는 당위보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실장님? 일단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가 결정적으로 아까 그 예상 기사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비대위로 가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고, 비대위. 예, 비대위 쪽으로. 왜냐하면 최고위가 무너지면 일단 비대위로 가야죠. 바로 그 전대를 가던 아니면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가던 어쨌든 최고위가 무너졌을 때는 비대위 체제를 가야 되는 게 상례고, 예, 예. 그런데 직무대행 체제에 그러면 비대위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또는 네. 내부에서 지금 선임하는 경우, 예. 아니면 2인자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경우, 예. 윤호중 대표가 이제 물러났을 때 이제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됐었잖아요. 예. 원내대표 시절에.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 번의 어떤 사과 파동, 그러니까 문자를 지금 공개됨으로써 지금 유감 표명을 했는데 벌써 세 번이나 지금 유감 표명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생기므로 아마도 조기 전대를 위한 과도기적 비대위로 만들려는 지금 당내의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이게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딱 이거예요. 만두집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한쪽이 성공했어요. 네. 한쪽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예. 성공한 만두집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막 뭐 방송에서 크게 나와서 네. 가서 이제 만두를 열심히 먹는데 뒤에 부엌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장이랑 주방장이랑 점원이랑 예. 서로 만두 집어 던지면서 예, 예. 야, 이거 잘못 만들었지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데 이 식당 홀에서 예. 먹는 사람들이 네. 들어가겠습니까? 음식이? 네. 체하죠. 체하죠. 다 나와 버려야죠. 예, 지금 예.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렇고, 이쪽은 뭐 패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패한 만두집에서는 우리가 패했으니까 이 만두 어떠세요? 저 만두 어떠세요? 그러면서 계속 진열대에다가 새로운 예, 만두들을 예. 내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이렇게 반화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든 저는 이 국민의힘이 역사가 지금 1, 2년입니까? 예. 지금 수십 년 된 보수 정당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이 예측 불가능하면 거기에 뭐 지지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안 보이게 만들지 말고 큰 흐름을 보여라. 그러려면 중진들이 나서서 뭐 지금 어떤 의견 표명을 하든 예. 뭐 초선들이 나서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라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총 뭐 이제 조선의 보도로는 이제 권 원내대표도 대표 직무대행 쪽에서는 다음 달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월요일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재신임을 얻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제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는데, 실제 의원총회 열어서 의견을 듣는다 한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렇다면 재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김준혁 교수님? 글쎄요, 뭐 사실은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네. 비대위로 간다 하더라도 아마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또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권성동 의원한테 당신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예, 예. 비대위원장 또 외부 영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권성동 의원이 아마 세게 나갈 겁니다. 당원 당규를 지켜라. 네. 이렇게 원칙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어차피 결국 권성동이다. 이거 어대명이 아니라 네.
억원동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권성동 직대 체제 현 체제로 갈 수도 있고 비대위로 간다 하더라도 예. 역시 권성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만나보셨는데요. 서지한 기자가 기존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기사 포함해서 댓글 준비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과의 이런 말다툼이나 아니면 네.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의 100일간 무려 3차례나 사과를 하는 이런 사태를 두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응원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동정론이죠. 네, 동정과 동시에 또 응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윤핵관이 먼저 공격을 하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아치는 식이다. 뭐 말 그대로 동정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예. 묵묵히 자기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그 정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현재 응원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응원을 받고 계시는군요. 이준석의 힐링 투어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따라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보도를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겨레 보도 볼까요? 강기훈, 그 문자에 등장했던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뭐 세간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뭐 그저께부터 계속 그랬죠. 근데 강기훈 행정관, 이분이 이제 그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청와대 간첩설은 진실에 가깝다라든지, 뭐 권대행에게 정치적으로 좀 자문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장병 월급 200만 원, 멸콩 챌린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라는 부분, 뭐 과거 조선 여성 절반은 성노리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라고 비판했는지 대구신문의 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극우 유튜버 정권인가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행정요원으로 일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이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실의 그 행정관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누적된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비서실의 모든 어떤 인사라든지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질 사람은 비서실장이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 새벽당 출신들, 그러니까 새벽당이라는 정당을 기억을 합니다. 박결 대표가 아마 주도를 했었던 것 같고, 네. 당시 이제 청년 보수를 주창을 하고, 워낙에 한나라당 시절에부터 이 정당이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그 비판 속에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기훈 지금 행정관으로 보이는데, 강기훈 행정관이 그 새벽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만약 냈다고 한다면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극우 극좌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음모론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어떤 선거에 뭐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예. 것은 사실상 어떤 이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극단적인 그 음모론에 가깝거든요. 예. 근데 사실 천안함과 뭐 세월호, 천안함은 뭐 미국 잠수함이 뭐 했고, 세월호는 뭐 어디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음모론을 펼친, 예. 또 영화까지만 들고 그런 음모론을 계속 주창했고, 또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 공영방송 DJ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을 극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런 음모론을 자주 얘기하는 음모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이 사람이 완전 우 쪽으로 가고 있다, 극우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좀 지난번 저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유튜버의 누나는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본인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하긴 언론이 그 김어준님을 극좌라고 부르는 건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김어준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말씀하셨네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 김준혁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뭐 다른 얘기는 할 건 없고 예. 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 그 지역위원장이 딱 그 얘기했죠. 강기훈 네. 씨 같은 경우는 네.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딱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비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일해야 될
그런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비합리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한신대 김준혁 교수, 스픽스의 서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 파문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당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권대행 교체로는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물러난다고 하고요. 그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 간의 혼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런 비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통령 스스로도 별 문제의식이 없을 경우, 둘째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전해줄 참모가 없는 경우, 셋째는 참모조차도 별 문제인식이 없는 경우. 어떤 대통령이든 그들이 던진 메시지들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 문자 메시지의 한 대목을 보듯 당무와는 선을 그었다고 하더니 당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하며 보냈던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와 실패는 현명한 태도만 가질 수 있다면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메신저의 신뢰는 수습도 회복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합니다. 권 원내대표와 헤어지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대변인 전부 물러나게 해야 된다. 휴가 기간에 민심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